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합니다. 당시로 돌아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왜 우리 바보 아니야? 우리 늙었다고 다 본중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는 절대적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돈 안 받아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그리고 강일출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듬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들이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3년 9개월 만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일부에서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라든가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 분석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죄질이 나쁘다에 대한 해석을 박주현 변호사와 잠깐 짚어보고요. 17년 만에 컴백하는 가수 누구일까요? 들어보시죠. 가요계에 데뷔한 지 3개월 만에 가요톱 10 1위에 올라서 큰 화제가 됐던 곡입니다. 김윤혜의 노래입니다. 골든컵을 받은 4주 만에 또 새 노래로 1위에 올라서 2곡의 골든컵을 받은 기록을 세운 김윤혜의 노래입니다. 이병열차 안에서. 2부에서 가수 김민우 씨를 직접 만나봅니다. 제가 같은 손님들을 서빙을 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고 태도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맨날 꿈 같아요. 박수를 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가수 양준일 씨가 연일 화제입니다. 요즘엔 양준일 신드롬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과 더불어 한 주간 연예가 소식 4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간.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의 조약이 아닌 정치, 외교적 합의라면서 헌법 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데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 연구해 오신 국제법 연구자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네요. 네네.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은 못했지만, 예. 이 각하라고 하면 그 재판을 진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예.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예. 그동안에 위안부 피해자들 또 지원단체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예. 거의 이긴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아까 모두에 나왔듯이 위안부 합의가 2015년에 그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예. 일본 정부가 10억엔, 즉 한국 돈 100억 정도를 내고 위안부 문제는 이제 끝났다. 예. 즉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는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제 그런 합의가 그 권리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이제 헌법 소원을 낸 것인데요. 그 사실 그 합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 합의가 정식 조약이 아니다. 예. 따라서 정치적 합의고 비구속적 합의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예. 결국 권리 의무 관계, 피해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명언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헌법 소원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은 그동안의 합의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놓고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죠. 예. 그러니까 법적 합의가 아니다. 예, 헌재가 이것은 조약이 아니고 정치적 합의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 그 증거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두였다. 또 네네.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네네. 또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법적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 네, 10억엔이라는 돈도 시기, 방법이 언급되지 않아서 구속력이 없다. 어쨌든 네. 할머니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그 결정문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걸 뭐 대폭이 아니라 100% 수용했다고 아하. 보는데요. 예.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015년 합의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온전한 배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 즉 뭐냐면 법적 책임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고 예.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예. 또 온전한 배상을 또한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제 고등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네.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위안부 합의가 법적 합의는 아니지만은 따라서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법적으로는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합의가 있음으로 해서 이 문제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예. 걱정을 하시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어제 고등법원에서는 국가가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 제대로 해결하라. 예. 이런 식으로 주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가요.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낸 안인데요. 네. 그 일본 정부는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던데 일단 피해자분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헌법적인 원칙 또 중요하게는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문희상 안 자체도 오늘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에 입각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지 이정표, 좌표를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우리의 뭐 사과 요구라든가 배상안이라든가 일본 정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경색 국면에 빠져 있는 상태고 묘수는 없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헌법재판소로서는 이제 이 법적 한일 간의 분쟁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보면 이런 그 해석상의 분쟁이 있을 때 일본과 협의하고 중재하라 이런 내용을 다시 헌법재판소가 확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법적 해결 길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또 강조를 했어요. 예. 결국 일본이 설득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면서도 정치적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으로 예.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 결정에서도 봤듯이 그 합의가 조약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구두로 합의한 것을 파기하고 재협상도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정치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면 그 합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듯이 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를 완전히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 모종의 법적인 합의 예. 이런 것이 필요한 알겠습니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지훈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구속영장 기각 의미 짚어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던데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일단은 영장을 좀 청구는 하긴 했지만 법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있었고 예. 특히 증거인멸 우려나 또 도주 우려, 또 예.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좀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 때문에 구속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많았습니다. 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죠? 일단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되는데 예. 과연 직권남용죄에서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영장 단계에서 소명됐다 뭐 이렇게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본안 재판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일단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것은 또 소명됐다라고 영장 판사가 또 기재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검찰 쪽에서도 이런 걸 생각했을 텐데 구속영장을 왜 청구했을까요? 네, 검찰도 당연히 알겠죠. 수사한 입장에서 직권남용죄가 원래 유무죄도 향방이 조금 엇갈리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특수수사에서 마무리가 어떤 그 당사자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족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서 아마 이 부분은 그 감찰 무마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족과 공범으로 검찰은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예.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가족 문제로서는 불구속 기소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가족 문제도 불구속, 이것도 영장 기각, 검찰이 완전 패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단은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 수사가 뭐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 감찰 무마 영장을 기각하면서 예. 소명은 됐다라고 하고 뭐 재질이 나쁘다, 예.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 이런 걸 영장 그 기각하면서 기재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그래도 앞으로 수사할 동력의 여지는 남겨둔 게 아니냐 예. 법원 입장에서 그 부분은 자, 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 좀 짚어봅시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죄질이 나쁘다 이 표현을 두고 청와대에서 발끈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영장 내용과 또 요약해서 언론 배포하고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일단 이례적인 거 맞습니까? 예, 이례적이고요. 예. 또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렇게 많이 적시하지 않거든요. 예. 특히 소명 얘기는 본안에 준하는 얘기입니다. 예. 본안 재판할 때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예. 기각하면서 그냥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예. 아니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한 짧게 기재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예, 일반적인데 그거를 이렇게 길게 기재하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보입니다. 죄질이 나쁘다 이런 내용도 원래 영장에 들어갑니까? 안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언론 배포용에 물론 들어갔고 영장 내용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예, 이게 쓰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예. 나중에 본 재판에 갔을 때 예단을 줄 수가 있어요. 본안 재판하는 판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장 단계는 이게 구속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 부분만 판단하면 돼요. 예. 이게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것을 일부러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기재한 부분은 조금 좀 이례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우병우 수석 때는 3번 청구했었는데. 원래 같으면 재청구의 여지도 있는데 이번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범 답안을 쓴 것 같아요. 소명은 됐는데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거는 도주도 안 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특히 부부 둘 다 구속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똑같이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예. 재청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하더라도 만약에 소명 이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볼 여지는 있는데 소명은 됐는데 아니라고 법원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예. 재청구는 이거 말고 가족수사도 청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영장 청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례적이란 말이 몇 번 나왔는데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네요. 너무 이례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한 거하고 다른 게 지금 영장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 뭐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가수 김민우 씨와 함께 돌아옵니다. 저와 아들이 나란히 대학에 다닙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비로소 느껴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어. 90년대 최고의 히트곡 두 곡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노래,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90년대를 휩쓸었던 두 곡이었습니다. 그 이 두 곡의 주인공 김민우 씨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우리 댓글창에 김민우가 누구예요? 이런 댓글도 달리는데 너무 오래 쉬신 것 같네요. 많이 쉬었죠. 예. 거의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한 게. 다른 일 하다가.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카세일즈 하신다고. 예, 카세일즈 한 지가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판매왕 막 하신다면서요? 네,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네, 다시 노래를 해야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우선은 그 가족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생겨나는 또 여러 가지 뭐 아픔도 있었고 또 거기서 희망도 바라봐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예, 새 앨범 얘기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자, 김민우 씨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김민우 씨 궁금하신 분들은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오시면은 얼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방송이 가요 톱10이었습니까? 첫 방송이 가요 톱10. 예. 처음에는 얼굴 없는 가수였어요? 앨범 자켓에 제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옆모습만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매니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는 얼굴이 없냐. 그랬더니 매니저가 우스갯소리로 네 얼굴이 비디오형이 아니어서 그랬죠. 예. 그 데뷔 곡이 뭐였습니까? 사랑일 뿐이야. 사랑일 뿐이야. 아까 저한테 오면서 사랑일 뿐이야가 맞을까요? 사랑일 뿐야가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뭐가 정답이지? 이렇게 그게 했어요. 대부분 다 사랑일 뿐이야로 알고 계시는데. 저도 왜냐면 마지막에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하지 않나요?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뿐야로 갑니까? 사랑일 뿐야였군요. 예, 제목은 사랑일 뿐야. 예, 이게 데뷔 앨범. 이게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5주 연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너무 짧게 활동하고 3개월 활동하고 군대를 갔는데. 그렇게 빨리 갔습니까? 90년 5월에 데뷔를 했고요. 8월에 제가 군대를 간 거예요. 사랑일 뿐이야 히트 할 때. 그래서 5주 골든컵 받고 군대를 바로 가서 이제 훈련해서 막 훈련소에서 이제 막 훈련 받는데 가요 톱10이 너무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몰래 교육대에서 이제 딱 밤에 보다가 제가 없는데 이병열차가 사랑일 뿐이야를 누르고 1등을 한 거예요. 없는 사이에. 그래서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다가 교육대 상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또 거기는 군기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군장으로 이병열차 부르면서 연병장 돌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면은 가요 톱10에서 이병열차 안에서 누가 불렀습니까? 1위 어머님 아버님이 대신 트로피 받고 비디오가 나갔죠. 비디오가? 네. 5주 연속했어요. 이병열차가. 제가 없는 순간에도. 또 히트곡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휴식 같은 친구. 예. 그 곡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겨울에 나왔죠. 제가 군 복무 중에 그것도 제가 없을 때 이제 계속 올라왔었죠, 노래가. 그러면 음악이 원래 나오고 군대를 가서 군대 가 이후에 차례차례로 터진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 곡이 모두 다 이제 인기를 얻었겠죠. 그럼 수입도 상당했겠네요. 근데 1집 앨범 같은 경우는 제가 수입을 벌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인 가수들이 그때는 이제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져서 기획사 쪽에서 더 많은 걸 1집에서는 가져가게 돼 있는 구조였고 2집, 3집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2집이 1집보다는 좀 많이 인기가 얻을 그런 앨범이 안 됐었어요. 3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소문에 유승준 씨가 군대 안 간 이유는 김민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김민우 씨가 군대 가면서 제대를 해서 왔는데 예전에 인기를 전혀 회복을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 큰일 난다.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복귀가 힘들고 인기를 못 찾고 막 그랬을 때 군대를 간 걸 원망한 적이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더 미룰 걸 뭐 이런 생각 다 했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지금의 모습쯤 됐을 때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도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에 도전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잘 올 수 있었고 그게 여러 가지 뭐 긴 터널이었는데 예. 저한테는 상당히 그 이병열차 사랑일 뿐야를 했던 그 3개월이 예. 2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아직도 그 노래가 사랑받는 거는 그 좋은 노래를 준비했던 마음가짐이 잘 돼 있었고 노래도 열심히 불렀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앨범을 제작하고 만들고 네. 그리고 영장이 나온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막 가요톱 때 활동할 때 이제 영장이 나온 거죠. 미룰 수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졸업을 했으니까요.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특별한 연유가 없으면은 불가하죠. 몸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 더군다나 공인이었기 때문에. 예. 제대하고 또 가요계 복귀는 하셨잖아요. 복귀했는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제일 또 인기 있는 그 가수랑 같은 시기에 앨범이 나왔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랑. 네, 그래가지고 뭐 별로 활동 많이 못했던 그런 기억도 많이 나요. 예. 그리고 그러면 제대해서 음반 몇 번 만들고 자연스럽게 대중에서 멀어진 겁니까? 앨범은 한 3장 더 나왔어요. 아, 많이 내셨네요. 예. 내고 그 안에 이제 어려우니까 앨범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녹음실도 만들었어요. 제가 예. 녹음실도 차렸는데 이제 녹음실 하면서 좀 갑작스럽게 또 화재도 발생을 해서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쳤어요. 네, 어려움이 좀 있었죠. 예. 그때. 데뷔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데뷔는 제가 88년도에 대학가요제를 이제 막 준비하고 그럴 때 심사위원으로 계신 분이 MBC PD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눈여겨보셨던 예.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 생신날 제가 한번 제가 일하는 아르바이트하는 그 가게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 가수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저보고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많은 매니저분들이 저한테 콜을 하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랑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88년도고요. 예. 1976님께서 지구를 택한 이유 또 명곡인데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번 앨범 대박 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구를 택한 이유 저는 처음 듣는 노래 같은데. 2집에 있는 노래인데 휴식 같은 친구랑 같은 선상의 그런 음악이에요. 예. 락 음악이에요. 예. 아나모이님께서 우와 얼굴 그대로예요. 감사합니다. 커피중독님 옛날에 꽃미남이었어요. 예, 이런 좋은 댓글 이제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그 워낙 저는 그 두 곡이 휴식 같은 친구까지 세 곡이 네. 빅히트를 했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그렇지 않죠. 예. 2집, 3집, 4집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나중엔 제가 스스로 혼자 앨범을 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녹음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음실 차렸는데 갑작스럽게 또 같이 새들어 사는 세입자분이 가스 폭발하시면서 그 화재가 저희 녹음실로 덮쳤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손해도 보고 빚도 많이 지고 그랬죠. 나이가 굉장히 젊었을 거 아니에요. 20대 중반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26살 뭐 요때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무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업소를 많이 뛰어야 되는데 업소도 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IMF 때가 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많아요. 예.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됐을 거고 생활고도 있었을 테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처음에는 뭐 계속 집안에서 기다리는 숫기도 없는 가수여서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전화 오기만 기다렸군요. 전화 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뭐 힘들다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더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날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무언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는 이런 거 말고 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던 차에 우연치 않게 어릴 때 같이 살던 동네에 살던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형 한번 보재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 한번 놀러 와라 했던 회사가 수입자동차 회사였어요. 그랬어요. 거기에 가서 그 사장님을 뵙고 나서 그분한테 저의 멘토로 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 밑에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근데 숫기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세일즈는 숫기 없으면 못 하잖아요. 네, 숫기가 없으면 그건 못 하는 일인데 제 자신이 김민우라는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내려놓기 시작했거든요. 세일즈를 하면서. 그리고 모르는 분들한테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뭐 앞자리에서 뭐 어떤 분들이 식당 같은 데서 술 드실 때
회식 오잖아요. 그럼 그분 중에 한 분이 야 저기 가수 김민호 아니야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제가 다가가서 소주잔 들고 가서 한 잔 따라드리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 변해가면서 예. 그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2, 제3, 제4의 김민우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가요계의 정점을 찍었다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 않습니까? 예. 생활고까지 시달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도 했었다고요. 한때는 정말 힘들 때는 뭐 진짜 친한 친구 결혼식장에 걸어가기도 했어요. 차비가 없어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날 밤에 이제 오래간만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집에 들어와서 누웠다가 머리맡에 이제 협탁에 있는 서랍을 열어서 거기에서 하얀색 약봉투를 해서 먹었는데 계속 잠잘 줄 알았는데 깨더라고요. 네. 그렇게 깨고 나와서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도전을 하자. 지금까지의 가수 김민우도 좋지만 지금 나는 현실로서 내가 지금 절벽에 서 있으니까 예. 지금 이 모습에서 내가 여기서 당당히 사회에 나와서 사회인으로서 한번 멋지게 도전을 한번 해보자. 어떤 예. 일이든 좋다. 예. 라고 생각했던 게 자동차 세일즈입니다. 예. 아버지의 눈물도 봤다고 하던데 그때 당시에. 그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예. 아침에 아버지랑 이제 식사하는데 넥타이 매는 법을 알려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랬는데 아버지가 웬 넥타이를 매냐 그래서 저 회사 면접 보러 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회사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회사에 거기서 뭐 하는데 영업하려고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야 너가 가수가 무슨 자동차 영업이야. 너 못해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넥타이를 매시는데 갑자기 몇 번 제가 실수를 하니까 야 내가 너 몇 번 얘기해야 돼? 라고 화를 내시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눈물이 이제 저의 마음속에 남았고 그 아버지에게 효도야로 그다음에 보란듯이 아버지한테 자동차에서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그 다짐을 하게끔 만들어줬던 아버지의 눈물이고요. 몇 년 전에 이제 작고하셨고 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사회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용기를 주셨고. 네. 예.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판매왕도 하셨어요? 네. 뭐 판매왕의 기준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2006년도에 많이 유명했습니다. 2006년도에 뭐 한 달에 10대 이상 차를 계속 출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영업인으로서 굉장히 그때 열심히 해서 인간 김민우, 자동차 영업인 김민우로서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었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수억 원의 빚이 있었거든요. 제 앞에. 자동차 판매왕이 자동차를 판매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판매하고 뒤에 사후 관리까지 다 해줘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판매에서 그 중요한 건 마음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상대방 마음에 진심이 들어가는 영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모든 것들이 불편한 것들도 좋은 관계로 다 되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로 고객을 접대하고 대하고 했을 때 그 진심이 느껴지면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그 고객이 다른 분하고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지난번에 헤로니모 영화의 감독님이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네네. 영화 한간 대관해 주세요.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바로 해드렸거든요. 아유, 네네. 지금 댓글창에 차 한 대 사주라고 댓글이 자꾸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언제든지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침 제가 지금 차가 없어요 또. 잘 됐네요.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최근에 또 아픔이 있었다고요? 재작년이죠. 2017년에 저의 동반자인 제 아내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어요. 이제 갑자기 일주일 만에 목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을 찾는 데만 3일이 걸렸고요. 그 병은 뭐냐면 혈구 탐습성 림프절 구중이라는 그런 희귀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온몸의 면역체 질환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때 한 일주일 동안에 뭐 일어난 갑작스러운 걸로 많은 걸 정말 아픔을 경험을 하고
아내를 갑자기 보내고 나서 추스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딸아이가 11살 된 딸아이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때 9살이었는데 9살짜리가 엄마 이제 장례를 치르고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아빠 세탁기 쓰는 법 알려줘. 내가 와이셔츠 아빠 세탁해줄게. 엄마처럼 라고 얘기를 해서 저를 더 많이 그 아프게 했던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9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지금 부재하다는 그걸 알고 있는 거네요. 저는 숨기지 않았어요. 이제 많은 분들 집 주변 식구들은 다 뭐 외국에 갔다 그랬는데 저는 일부러 병원에 데리고 가서요. 엄마를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중환자실에 있어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지 않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실 수도 있어라고 민정이한테 얘기를 해주고 민정이가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아요. 아이한테 그런 엄마의 그 일화를 빨리 알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아까 모두의 가족 때문에 노래를 다시 부르려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점이 그렇죠? 우선 그 하나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명도 우리 곁에서 이제 그 노래 제목이 케이크예요. 케이크인데 3명이서 같이 불던 그 케이크인데 지금은 그 중에 한 명은 없지만 우리 둘이 부는 그 케이크도 그 나머지 한 명의 그 바람이 느껴지고요. 케이크를 불 때. 그리고 그 안에 그 모든 가정과 가족의 사랑 이야기, 슬픔, 이별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앨범이 저한테도 있는데 케이크란 노래 이게 발라드입니까? 예, 발라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사랑일 뿐야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27년 만에 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래를 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은 오래간만에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목소리가 변하면 저를 기억을 못 하실까 봐 그래도 최대한 원래 김민우가 가지고 있는 창법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트레이닝을 또 했어요, 스스로. 뭐 많이 했습니다. 운동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목소리도 변하고 성대도 늙죠. 이제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정말 한쪽 다리를 들고 노래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앨범이에요. 이번 앨범에도 앞에는 없네요, 아무것도 그냥 그 케이크 모양이. 그 케이크이 저희 딸이 작년에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려준 거예요. 그림을 그대로 앨범 자켓으로 낸 겁니다. 이번에 김태원 씨가 작사 작곡했네요. 네. 부활의 김태원 씨가 그 제가 많이 힘겨워할 때 항상 저랑 같이 이렇게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노래를 하면서 아픔을 상처를 좀 치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노래를 내가 작업을 할 테니 그 노래를 한번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고 너무 그 형님께 감사했던 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약속 같은 경우를 저한테 많은 걸 알려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자동차 영업 처음 시작할 때 막 전화를 드렸는데 저한테 전화를 끊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김민우 씨 지금 하시는 일을 짧게 하지 마시고 10년 이상 해달라. 1년, 2년 하다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오래 해서 거기서 잘 하고 있으면 내가 고객이 언젠간 되겠다. 라고 해서 저한테 고객이 되셨고 또 이번에 앨범 같은 경우도 제가 자동차 세일즈를 하면서 하는 와중에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제작도 다 부활해서 제작을 했고요. 작사, 작곡, 편곡까지도 전부 다 김태원 씨가 전부 다 선물로 저에게 주신 그런 앨범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돼서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했네요. 정치에 관심 있으십니까? 보기는 보는데 사실은 전 그런 쪽엔 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자, 김태원 씨 곡이 대부분 굉장히 감미롭잖아요. 그렇죠. 서정적이죠. 서정적이고 가사도 그렇고. 마음에 들던가요? 곡 봤을 때? 처음에 가사를 딱 받았을 때 멜로디 없이 가사만 받아도 하나의 어떤 그런 시적 느낌도 나고 너무나 저와 저의 가족 얘기여서 이 음악은 그냥 평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특히나 저의 세대 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들으신 분들은 계속 리플레이 하면서 계속 들으신다고 그러신 분들도 많고 예. 유튜브나 뭐 이런 뭐 일반 채널 같은 데서 아니면 제가 이렇게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도 이병열차 안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들 갈 때마다 그러세요? 친구들 군대 갈 때마다 불렀던 것 같아요. 요즘도 아마 많이 부를 텐데 네. 그 라디오나 TV에서 과거 내가 불렀던 노래라든가 또 뭐 노래방에서 옆방에서 그런 노래가 나온다든가 하면 네.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노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죠. 이제 출퇴근하다가 라디오에서 이제 가끔씩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내 노래가 나오네. 막 이제 이렇게 신기하게 되고.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 앨범 케이크란 노래 가족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또 김태원 씨 곡이니까 여러분들 믿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오늘 엔딩곡으로 잠시 후 4부 엔딩곡으로 김윤 씨의 케이크란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음원으로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음원으로 출시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순위가 좀 많이 올라가던가요? 순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천천히 그렇게 그 노래가 조금씩 계속 들려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가족분들도 훈훈하게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앞으로 계획 짧게 말해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일에서 우선 최선을 다하겠고요. 예. 그리고 좋은 그 공연을 또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콘서트 같은 거? 네.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듣고 또 들어도 들을 수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영화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슈퍼성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늘 또 두 분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주고요. 청취자 선물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5분 추첨해서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삼행시는 케이크로 합시다. 케이크. 케이크? 예. 왜요? 연말이니까. 아니 네. 그것도 그렇고 네. 2부에 김민우 씨가 왔다 갔습니다. 가수. 아하. 이병열차 안에서요. 네. 새로운 신곡이 나왔답니다. 10여 년 만에. 아하. 그게 케이크요? 케이크입니다. 네. 그분이 자동차 세일즈도 하고 그러죠. 예. 참 열심히 사시는 것 열심히. 같아요. 이 사연 들어보니까 너무 슬픈 일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김민우 상처도 씨 하시고. 화이팅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예. 아니 그 노래는 뭐 평생을 가는 노래 아닌가요? 이병렬. 평생 가죠. 어색해 진짜. 예. 그렇죠. 예. 근데 군대 가면 다 갈 때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환송해주는. 예.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알까요? 근데 남자들이 모여서 술 마실 때 또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휴식 같은 친구도 굉장히 좋아요 노래. 아니, 좋은 분 같아요. 저는 뭐 노래보다도 사람이 좋아서 늘 기억하는 분입니다. 예. 케이크입니다. 신곡. 그래서 오늘 삼행시도 케이크로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은데. 케이크가 삼행시라고요? 이런 큰일 났네. 역시 김성수. 이 정도면 선택됩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죠. 인공지능 괜찮아요. 네. 어디 왓챠 플레이 한 장 드릴까요? 좋죠. 싫습니다. 청취자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네. 갖고 놀아 아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자, 오동진 평론가 영화부터 갈까요? 어떤 영화입니까? 시동 해야죠. 네. 시동. 네, 한 지금 200만 정도의 관객을 모으고 있고요. 감독은 최정열 감독이고 사실 단편 쪽으로 유명했던 감독이고요. 글로리아라는 장편 데뷔작이 있습니다만 이번 시동으로 대중영화에 성공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제작자가 더 유명하죠. 제작은 유승환 감독이었습니다. 유승환 감독이 분함도 이후에 뭐 본인은 좀 내상을 입었다고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제작으로 시선을 많이 돌려서 그동안 몇 편의 작품을 했었죠. 사바 같은 작품도 제작을 했었고요. 사바도 대박 났죠. 그렇죠. 프로듀서로서 자질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작품을 새로 연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승환 사단의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감독으로 대상을 많이 입었습니까? 흥행보다도 역사 왜곡 뭐 이런 식의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그것 좀 뭐랄까 이렇게 양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잠은 제가 했는데. 어쩐지. 아니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대중들의 뭐랄까 비판 아닌 비난을 받은 점 등이 아마 이 감독으로서 좀 뭐랄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휴지기를 제작적으로 활용한 영리한 전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대중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픽션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조선인으로서 변절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했던 인간들이 더 많고 지금까지 그 인간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군함도가 좀 과도하게 비난받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좀 뭐랄까요 좀 휴지기를 가졌죠. 네. 시동은 유승환 감독이 사실 이전에 짝패 같은 영화들을 보면 그 저지대의 삶에 대한 얘기를 잘 그려요. 그리고 그 찰진 대사를 굉장히 잘 꾸려내는 어떤 감독으로서 유명한데 이번 최정열 감독도 그런 측면에서 장기를 보였고요. 제목은 시동이지만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사람들, 인생이 잘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릉부릉의 시동입니까? 그렇죠. 저는 뭐 무슨 뜻인가 했네. 첫 장면을 보면 주인공 박정민 씨가 중고나라에서 오토바이 샀는데 안 올라가요 잘.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언덕길을 잘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장풍만점이라는 중국집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마동석 씨가 사연이 있는 주방장이죠. 굉장히 힘이 세고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근데 뭐 웬만해서는 주먹을 잘 휘두르지 않는데 어쨌든 그 사연이 있는 주방장이고 박정민 씨가 18살, 19살 막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교를 안 나가는 가출한 청소년으로서 거기 배달원으로 나오죠. 박정민 씨 어머니는 샌드위치를 만드는 노점상이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점상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가건물에 샌드위치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사기가 됐던 일종의 그러니까 가건물 노점상이죠. 그러니까 따지지 마세요. 그 돈 다 내고 산 거예요. 그렇죠. 네. 노점상이라 그러면 이 저지대의 삶인데요. 그러니까 삶의 가장 비극적인 삶이 어쩌면 가장 희극적인 삶이 될 수도 있다. 그 희비극의 쌍곡선을 그린다. 그 양면의 삶, 그 양가적인 어떤 측면들을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사실은 때로는 매우 터치감 있게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흔한 대중영화, 코믹영화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웹툰이 원작이고 저는 기대 이상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진짜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 소리 그리고 그 먹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눈에서 이렇게 막 계속 아른거려가지고 결국 저는 짜장면을 먹고 스포일러가 아닌데요.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마동석 씨가 짜장면을 만들어요 직접. 주방장이니까 만들어서 자기 옛날 후배하고 짜장면을 같이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후배가 이제 박태준 씨인가요? 박혜준 씨 연기 잘하시는 분인데 잘해요. 선배가 짜장면을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지만 그 짜장면을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선배를 이제 놔줘야 된다라고 하는 표정 연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그 연기들, 디테일한 감정들이 잘 살아있는 영화가 시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둘은 얼마나 그 짜장면이 먹고 싶었겠어요, 마음껏. 마동석 씨 대사 이런 거죠. 너 짜장면 좋아했잖아. 그래. 먹어서. 이런 대사를 하는데 그게 묵직하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백두산도 잘 되고 있고 뭐 청문도 개봉했습니다만 작은 소품 같은 영화지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 그렇지만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점
인생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새삼 좀 진부하지만 깨닫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시동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예. 연말연시 보면 따뜻하고 좋다 이런 평이 그렇죠. 있던데 네. 맞습니까? 예. 염정아 씨가 이제 엄마잖아요. 배구 선수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사람을 때릴 때 스파이크. 배구 스파이크인데 네. 그것도 이제 아주 통쾌한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영화적 쾌감이 있는 영화를 보는 쾌감이 있는 작품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오동일 평론가도 좋은 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입소문이 벌써 난 것 같습니다. 네. 흥행이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특출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이번에 굉장히 망가지는 외모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이상하게 기르고 살도 찌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카메라는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고요. 안각 촬영이 많아요. 밑에서 찍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얼굴이 기괴해지죠. 그렇죠. 기괴해지고 뚱뚱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거부하지 않은 그러니까 연기자로서의 진면목이 살아있는 예. 그런 측면들을 예. 관객들이 많이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역시 젊은 배우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큰 배우고 잠재력이 큰 배우다라는 것을 이번 시동에서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장풍반점이라는 곳이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준 영화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결국은 연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요. 사회적 연대에 어렵게 대한 사는 사람들은 연대와 소외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같이 무엇인가를 도모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봉 5일 만에 100만 돌파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180만 정도 하고 있죠. 네. 이번 주말 지나면 200만.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연말연시에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유승환 감독은 이제 회사가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다시 저랑 만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자문 이후로 날 안 보더라고요. 아마 곧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행시 갑시다. 운 띄워주세요. 케밥 먹으려면 이스탄불로. 크레이지 난장판 보려면 국회로. 이거 약간 좀 동떨어지긴 하는데. 그래요. 근데 벌써 힘이 빠졌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래서 난장판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 조심해 주시고요. 아니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제가 지금까지 보다가 얘기를 했는데 말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차라리.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네, 띄워주세요. 캐나다로 떠나게 된 류현진 선수. 그 캐가 아닐 텐데. 아하 참. 예, 알겠습니다. 이번 FA 연봉 대박 축하드려요. 크게 성공하셔서 대한민국 야구의 자존심을 보여주세요. 이거 아주 정돈된. 네. 이것도 보류. 네. 또 갑시다. 케미 좋은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젠 스포 안 하실 거죠? 그럼요. 다시 이젠 스포 안 하실 거죠? 내년에도 스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거 저한테서 조금 베끼셨지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예. 0293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캐 세라 이동형 크게 될 거야. 이미 크게 하셨어요. 좀 더 가야 돼요. 김성수 쪽은 노이즈 마케팅. 네. 이건 뭐 정통 마케팅이네요. 네. 5985님 당첨되셨고 아까 크레이지 난장판 국회로 이거 드릴 거예요? 아니면 캐나다로 떠난 유현진 선수? 유현진 드리죠. 유현진. 네. 9998님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된 세 분 YTN 샵 0945번으로 받을 주소 다시 보내주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김성수 평론가 영화 소개 끝나고 알려드립니다. 네. 뭡니까?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화제 영화죠. 예, 이 백두산은 그 락 밴드가 아니죠. 예. 백두산 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산. 예, 근데 백두산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 영화를 보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제 상징의 범위에서 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 대한민국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백두산 폭발이 발생을 합니다. 이 폭발의 강도가 얼마나 크냐? 한반도 전체가 다 그 지진의 영역에 들어서
거의 코엑스 어디로 좀 되는 그곳에 빌딩이 그냥 꽝 무너져 내릴 정도의 그런 비주얼이 처음에 그냥 압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늘 이제 수순이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다른 폭발을 막아야 된다. 근데 그 폭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봤더니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네. 네. 그 사람이 마동석에. 근데 전혀 안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분이 이제 그 서프라이즈 캐스팅이에요. 네, 그 지질학자로 나와요. 네. 그래서 뭐 내가 뭐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데뷔를 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안 들어주다가 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이 사람의 그 이론에 의하면 이 압력이 위로 분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옆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줘야 된다. 근데 그 구멍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거기서 핵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핵이 어디 있겠어요? 북에 있잖아요. 북의 ICBM에서 핵을 해체해서 그래서 그 핵을 백두산 그 갱도 그 백두산에 있는 그 무슨 철광이든 금광이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갱도들이 뚫려 있는데 그 갱도 어느 지역에 딱 설치하고 나와서 그게 터지면 압력이 빠진다.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예. 아마겟돈. 그렇죠. 요것의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백두산 화산 뭐 지진에서 재난 영화인가? 재난 영화. 재난 영화입니까? 재난 영화인데 재난 그 자체보다도 정치적인 색깔 많이 입혔죠. 굉장히 그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핵이 뭐 어쩌다 이거보다 비핵화 어쩌고 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지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굉장히 상징적인 영화다. 그러니까 상징적 층위에서의 해석을 해야지 이 영화가 더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화산 폭발은 개연성이 있잖아요, 사실. 백두산이 그렇죠. 지금 현재 가능성도 있고 살아있는 화산이기 때문에. 근데 막말로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우리는 한반도가 난리가 난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절대로 우리한테 어떤 선택들을 이제 다 하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아주 단순하지만 밀도 있는 그런 갈등을 만들어냈다는 게 백두산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판 블록버스터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캐스팅이 막강합니다.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까지.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배우들의 질감이 정말 보여요. 진짜. 이병헌이란 배우가 어쨌든 오랜 경력에 굉장히 그 자기 스펙이 많은 연기자라는 것들을 이런 재난 영화에서 유감없이 이제 발휘하고 있죠. 근데 관객들의 평은 엇갈리더라고요. 많이. 영화에 대해서. 네.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대중 영화는 안정적인 그런 시나리오 구조를 짜야 되기 때문에 관객들이 보시기에는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진부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영화적 기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한국 영화의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덱스터 스튜디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신과 함께를 만들었던 덱스터 김영하 감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덱스터 스튜디오의 작품이고 한국의 그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할리우드 이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 이 백두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백두산을 보면서 세 가지를 놀랐는데 하나는 이렇게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을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건 대박이다. 진짜 할리우드에서 이게 만약에 외국에 딱 소개가 되고 그래서 그 기술의 질을 갖다 본다면 이 회사로 막 계속 일들이 그냥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지 루카스가 가지고 있는 ILM이죠. 할리우드의 특수효과 회사의 그 기술력을 뛰어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20분이 지나서 특수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도 오히려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죠. 그러니까 실제 주인공은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보다는 뭐 배수지도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그래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놀랐던 것은 이병헌,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가 이렇게 좋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진짜 이병헌은 대단하죠. 다른 그 배우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연기를 해냅니다. 하정우가 같이 있으니까 둘의 케미가 또 기가 막혀요. 진짜 치고받고 하는 것들이 기가 막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컴퓨터 그래픽과 이런 좋은 배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되는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투자를 받고 진행이 되는구나. 시나리오는 참 문제가 많다. 알겠습니다. 백두산 여러분들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코너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두 분 말이 많아요. 제가 중간에 어떻게 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있지만 제가 요즘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찾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백두산 가지고 그러니까 영화가 잘 되려면 두 가지가 자유로워야 되는데요. 하나가 손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한국 영화가 지금 손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기술이 좋아요. 뭐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머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지금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홍콩 사태를 보시면 아시고 일본의 아베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이 정치적이 난장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문재인 시대에 열린 공간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백두산 같은 얘기는 할 수가 없었죠. 머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경쟁력은 두 가지의 자유로움. 머리가 자유롭고 손이 자유로운 백두산 같은 영화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 추첨하죠. 예, 캐캐 묵은 감정들 버리고 이번 해에 못 이룬 크나큰 꿈들 2020년 경자년엔 꼭 이룹시다. 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케이크에서 이런 이건 좋다. 5233번님 당첨되셨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예. 뭘로 할까요? 캐롤이 울리지 않는 연말이지만 이웃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깊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것도 좋네. 예, 또 하나 더 합시다. KBS, MBC 말고 YTN 라디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는 그냥 좋다. 그냥 좋다. 그냥 좋다. 국어를 바꾸는 국어를. 예. 대단합니다. 예, KBS, MBC 듣지 마시고 YTN 라디오 들으시기 바랍니다. 3629번님 그리고 5233님 당첨되었으니까 샵 0945번으로 받을 주소, 선물 받을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이죠.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김수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간의 연예 소식 들어가기 전에 다른 이야기 먼저 해보고 들어갑시다. 일본 내 조선학교를 돕는 비영리 단체죠. 몽당연필. 몽당연필이 제4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배우 권혜요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번 전화 연결할 때 제가 몽당연필에 후원하겠다 하고 약속을 못 지켰네요. 아, 그러세요? 예. 내년엔 꼭 하십시오. 올해 가기 전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권혜호 씨는 이 조선 학교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게 대표까지 하시게 됐습니까? 좀 얘기하실 수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오래전 2002년도 금강산을 자유롭게 좀 왕래하던 시절에 금강산에서 처음 조선학교 학생들을 처음 만났고요. 그 이후에 일본의 겨울연가 때문에 자주 방문하는 기회가 생겼고 그때 그 제2동포 사회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조선학교를 본격적으로 좀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조선학교의 학생들한테 좀 뭐랄까 반했다고 할까요? 그 정도의 마음이었었는데 지난 2011년도 일본 동북 지역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진 피해는 또 여러 피해가 있었지만 동포 사회 역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중심에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급히 그 학교를 좀 지원하고 단순히 지원하고 구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조선학교에 대해서 좀 알리고 그들에게 좀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자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네, 벌써 이제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제1한국인 자이니치라고 불리기도 하죠. 총련계, 민단계 나눠 있긴 합니다만 이 학생들에게 이념 같은 거는 뭐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만나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직접죠. 이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념이 있다면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예.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지 않겠다라는 것들, 뭐 차별에 대한 강한 저항심,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사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또 이 역당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단이 조총련이니 이념의 대결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예. 또 조선학교는 또 조총련계 교육기관이긴 하지만은 그 학교의 구성원은 뭐 60%, 70% 가까이가 또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예. 그래서 이미 그 안에서의 이념 대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 학생들이 우리말로 수업을 하고 배우고 하나요? 네, 그럼요. 그 학교에 등교하는 순간부터 학교에서 떠날 때까지 일본어 수업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내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네네. 일본 학교를 일본에 있는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조선 학교를 다닌다면은 그 등교길이나 어쨌든 학교에서 학교 내는 아니겠습니다. 학교 이외의 곳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자체도 지난 72년 넘게 차별을 받아오고 있고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갈수록 그 일본 정부의 압박 속에서 학교가 점점 줄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고교 무상화에서도 완전히 배제돼 있고 일본 내에는 여러 외국어 학교, 외국인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조선 학교만이 배제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영유아 부육에 대한 지원조차도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들의 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몽당 연필 이름은 왜 몽당 연필입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좀 급하게 짓긴 했는데요. 예. 몽당 연필하면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어린 시절 뭐랄까 공부에 대한 학구열 그런가 하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쩌면 일본 사회 안에서의 조선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을지 몰라도 우리에겐 크게 다가오고 있고 놓을 수 없는 귀중한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수상했습니다. 혹시 뭐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네, 사실은 지난 12월 19일 날 고 성유보 선생님 성유보 특별상도 저희가 민주언론연합 시민연합에서 하는 그 상을 받게 됐는데요. 예. 올해 무슨 좀 상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나와주세요. 길게 한번 얘기합시다. 네, 그러시죠. 예.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우 권혜요 씨였고요. 자, 요즘에 양준일 씨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네. 지난번에 예. 그럼요. 슈가맨에 나온 이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예. 네. 그 김하진 기자는 네. 양준일 씨 아셨어요? 슈가맨 나오기 전에? 아니요, 전 사실 슈가문에서 처음 봤고요. 그 뒤로 이제 굉장히 영상이나 과거 영상이나 뭐 입고 있는 옷이 화제가 되면서 네. 관심을 갖고 지켜본 거죠. 예, 뭐 GD 닮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렇던가요? 꼴 GD. 그 일부 사진이 정말 많이 지드래곤과 많이 닮아 네. 있는 그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뭐 무대 위에서 했던 그 퍼포먼스나 이런 게 지금 봐도 정말 네. 세련돼서 패션도 그렇고. 네, 그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패션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세련되고 네. 느꼈는데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저는 솔직히 그 양준일 씨 노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웠어요. 예, 리베카도 그렇고 어려웠죠.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게 송창식 씨 가나다라 마바사 그나마. 네. 그런데 다시 재조명된다고 하니까 본인도 놀란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이 놀랐고요. 그래서 팬들이 뭐 5개 광고나 네. 뭐 지하철 광고까지 걸어주면서 지금 핫한 뭐 아이돌 그룹 광고처럼 팬들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지하철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인 31일 날은 팬미팅도 열거든요. 그리고 그날 기자 간담회도 엽니다. 활동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 하던 일도 그만두셨다고 하던데. 네, 정리를 하고 네. 한국에 정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원고를 한참 찾았는데 그 예비로 준비한 양준일 이야기를 지금 하라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 양준일 씨가 그만큼 핫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준일 씨 얘기 했습니다. 됐죠? 네. 말 잘 듣는 진행자. 네. 많은 분들 오해하시더라고요. 네, 진행을 제가 제멋대로 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대본대로만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최근에 그 SBS인가요? 가요대제전 네. 사고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레드벨벳의 웬디 씨가 그 25일 날 있었던 가요대제전의 리허설 도중에 무대에서 밑으로 추락하는 아이고. 그 사고를 입어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본방송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고 현재도 지금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무대 사고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이게 그 방송 준비했던 방송국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진상 파악을 위해서 SBS 측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적인 것은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그 캄캄한 곳에서 그 웬디 씨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계단이 설치가 좀 늦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하고 2m 이상이 되는 그곳에서 아이고. 떨어지는 바람에 예. 지금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 결국 SBS 사과를 했네요. 네, 사과를 했고요. 처음에 사과를 했을 때는 그 본방송에서 레드벨벳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 사과문을 내면서 굉장히 짧게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듯한 그런 예. 입장문을 내서 팬들의 좀 지적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어제죠. 다시 한번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웬디 씨 그리고 레드벨벳의 멤버 웬디 씨의 가족들에게 사과문을 밝혔습니다. 예. 그 기상 캐스터 할 때는 이런 걱정은 안 하죠. 저희도 사실 중계하거나 하면 좀 위험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야외 나갈 때. 근데 대신에 이제 좀 더 안전모라든지 안전 좀 책임질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중계차에 번개도 맞은 적도 있고 뭐 굉장히 위험한 적도 있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정말 추운 날 기상캐스터를 몇 시간씩 세워놓게 하고 그런 적도 있다고. 많이 힘들죠. 일단 뭐 대기할 땐 다행히 차에서는 좀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좀 길어지거나 지금도 뭐 뉴스 보면은 계속 본회의 상정되면서 이거 가결되면서 길어지잖아요. 이러면 캐스터들은 계속 대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좀 뭐 1시간까지도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간에 들어갔다 갑자기 날씨를 하려면 이게 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고충이 있을 때도 있죠. 예. 에이프릴 진솔이 성희롱성 영상에 대한 심경 고백을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요즘에 일부 네티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가슴이라든지 치마 좀 짧은 치마 하이분들을 이거 좀 약간 천천히 재색을 해서 좀 약간 이게 좀 보기 안 민망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천천히 플레이하는 그런 것들 좀 올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진솔이 짧은 의상이나 좀 달라붙는 의상 입었을 때 춤추거나 거들 때 이게 뛸 때 일부러 늦게 걷는 상황인데 그걸 일부러 이렇게 좀 플레이를 좀 찍어가지고 좀 천천히 하는 건 좀 자제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는 이번 주는 누구 만나고 왔어요? 네, 우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빛과 소금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33년 만에 뭉쳐서 새 음반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전태관 씨 이름이 오늘 실검에 올라서. 오늘 제가 1년 전인 오늘 전태관 씨 그 비보 소식을 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 그 1주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음반이 더 특별하게 좀 팬들에게도 기억이 되고 멤버들한테도 그렇게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빛과 소금. 빛과 소금. 네. 노래 좋아하는 분들 아직도 여전히 많으시니까요. 예. 예, 동방신기가 벌써 16주년이 됐습니까? 그렇죠. 2004년도에 화으로 데뷔를 했으니까 벌써 횟수로 이제 16년이 된 거죠. 예, 예. 김재중 씨는 솔로 앨범을 냈고. 네네. 예.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도 굉장한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김재중 씨가 그 제대를 한 다음에 일본으로 가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네, 굉장히 그러면서 많은 곳들 출연도 하고 그러고 있죠. 예. 막장 김순옥 작가 컴백 뭡니까 이거? 네. 김순옥 작가 하시면은 그 여러 드라마를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내신 어떤 드라마가 있었죠? 작가잖아요. 왔다 장보리 그리고 내 딸 금사월, 또 언니는 살아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황후의 품격까지. 아이고. 그 전개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지만 시청률은 굉장히 항상 높았어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는 신작인 펜트하우스를 집필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하는 배우들 또 내년에 어떤 이야기로 또 돌아올지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어쨌든 뭐 방송사 입장에서는 욕은 많이 듣지만 시청률 보장이니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 펜트하우스. 어디서 방송합니까? 내년 SBS에서 편성이 돼 있고요. 저는 줄거리만 딱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던데 그 강남의 최고층인 펜트하우스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건 한 여자의 이야기라고 해서 저는 이 줄거리만 듣고도 대박이다 이렇게 얼마나 생각이 세게 들었습니다. 나올지. 예. 네.
알겠습니다. 연극 환상동화 강하늘 씨가 출연하는 모양이죠? 네, 연극 황상동화의 프레스콜에 다녀왔는데요. 강하늘 씨가 동백꽃 필 무렵을 마치자마자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스케줄을 마다하고 연극에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차기작으로 선택한 작품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좀 짧게 듣겠습니다. 우리 김민우 씨가 아까 2부에 출연했었는데 네. 제가 노래를 틀어준다 약속했기 때문에 예, 엔딩곡으로 김민우 씨의 신곡 케이크 네. 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오늘 너무 좀 입도 떼지가 않은 것 같은데 끝났나요? 뭐 짧게 출연하고 출연료 받아가고 좋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가 김민수 씨의 신곡 케이크입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꿈결 같은 너의 체온 귓가에 머물러 있는 너의 숨결은 휘바람이 되어 모든 시간에 태어난 듯 모든 날에 생일이 되어 나를 숨 쉴 수 있게 해줄 내가